철강주 얘기 나눠볼게요. 철강주가 참 좋아하시는 분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일단 뭐 무겁다. 네. 답답하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해주시는 것 같고 항상 약간 제 기억에도 그래요. 좋아질 듯 하다가 안 좋고 좋아질 듯 하다가 답답하고 굉장히 뭐 엉덩이가 무거워야 된다고 하는데 엉덩이가 무거우면 수익 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철강주 오늘 자세하게 파헤쳐 볼게요. 엉덩이를 이제 무겁게 할 섹터는 조선 섹터고요. 네. 조선 섹터고 엉덩이를 무겁게 깔고 앉아가지고 계속 타고 가는 거는 이제 철강? 조선주고. 네. 철강주는 이제 엉덩이가 무겁게 잘 버티시라.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유. 초반부터 이제 결론을 내놓고 좀 말씀드리자면은 철강은 이제 매도 자리가 아니라 버텨야 되는 자리다. 엉덩이 무겁게 그냥 인내를 가지고 버티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최근에 증권사에서 안 좋은 리포트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철강주 같은 경우는. 네. 실적 얘기. 하반기 안 좋다고. 실적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이미 그 FM 가이드 같은 경우는 3분기, 4분기 이미 안 좋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와서 그걸 또 부각시키게 되면서 이미 또 주가가 많이 빠진 상황에서 저는 그게 무슨 의미냐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화면 좀 보시면서 하반기 빅3의 어떤 실적 전망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하반기에 보게 되면 포스코 같은 경우도 이제 상반기에는 4조 3천억인데 하반기에는 3조 3천억. 근데 제가 볼 때 포스코가 철강 쪽에서만 1조가 넘는 영업이익이 나온다는 건 정말 잘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1조가 아니라 2조도 가야 되고 3조도 가야 되겠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더라도 1조가 넘는 영업이익이 나온다. 그리고 3조 3천억을 단순히 그냥 반토막을 내보게 되면 1조 6천억이거든요. 네. 그럼 1조 5천억이 넘는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 잘하고 있다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화면 보시는 같이 포스코는 상반기 대비해서 23%, 현대제철도 상반기 대비해서 26%, 동국제약도 상반기 대비해서 23%. 안 좋아. 그죠. 안 좋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안 좋다라기보다는 이 철강석 가격 상승 때문에 원자재 상승 때문에 그렇게 보인다. 너무 좋았던 거죠. 과거에 너무 좋았던 과거에 너무 좋았다 보니까 지금 안 좋게 보이는 것 뿐인 거죠. 원래 이렇게 나와야 정상이었던 거예요. 원래 이렇게 나와야 정상인 건데 제가 볼 때는 철강 업종들이 오버슈팅이 됐다라는 거죠. 그동안. 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어쨌든 이 철강석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판매 가격을 계속 올리게 되면서 실적 랠리 이래서 상승이 나왔던 것들이고 네. 그리고 최근에 주가 조정이 많이 나왔어요. 이건 좀 이따 보여드릴 건데. 그래서 철강뿐만 아니라 다들 빠지기도 했으니까요. 그리고 이 제품 가격 인상을 하게 되면서 이 판매가 조금 주춤한 거에 대해서도 거의 뭐 커버를 다 채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네. 증권사에서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 이제 글로벌 철강 가격 하락세 전환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를 삼고 있는 거죠. 일단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톤당 200불이 넘었던 철광석 가격이 네. 이제는 100달러 아래쪽으로 이제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호주의 제철용 원료탄 수출 가격, 요거는 고로를 달구는 거라 보시면, 달구는 석탄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요 같은 경우도 1년 만에 200불 선이 붕괴가 됐고요. 2022년 3월 달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이게 670불까지 상승을 했었는데 6월 달 이후에 본격적으로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이건 좀 이따 다시 차트를 좀 보여드릴게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건 중국의 수입 가격도 5월 달 이후에 본격적으로 하락세가 나오게 되면서 톤당 315불까지 하락을 했고 2021년 10월 22일 615불 대비해보게 되면 이제 반토막이 난 거죠. 네. 소위 말하는 반토막이 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철강석 가격 급락으로 해서 이제 최근에 그 자동차 강판 가격 인상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쪽은 그쪽이고 이제 건설사라든지 조선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철강제 가격에 대한 인하를 현재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같이 보시면은 이제 철강석 가격 동향을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철강석 가격을 좀 보게 되면은 이걸 보여드릴, 철강석 가격 동향을 보여드릴 건데, 요거 잘 기억하세요. 네. 자, 보시면은 2020년도 코로나 이후부터 해서 꾸준하게 계속해서 올랐어요. 꾸준하게 계속해서 올랐다가 225불까지 갔던 철강석 가격이 또 뚝 급격하게 떨어졌어요. 뚝 떨어지죠. 근데 뚝 떨어지게 되면서 이때 이미 철강지의 주가는 또 뚝 떨어졌어요. 뚝 떨어졌고, 최근에 와서 또 반등을 주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다시 100불대 전후에서 가격이 현재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호주, 중국의 원료탄 수출 가격을 보게 되면은 지금 이것도 화면을 보시면 어쨌든 2022년 6월 달부터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600불이 넘었던
호주 수출 가격이 600불이 650불까지도 넘었던 시절이 있지만 지금은 쭉 떨어져 가지고 현재 200불 아래까지 현재 떨어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열연 강판 가격인데 요것도 보세요. 2020년도 코로나에 쭉 올랐다가 2021년 이게 한 6월 달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요게 이 열연 강판 가격하고요. 조금 전에 보였던 철광석 가격 거의 비슷하죠. 네, 2021년 후반에 쭉 빠진 거. 그렇죠. 비슷하죠. 그래서 비슷하게 전개가 되고 있는데 철광석 가격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열연 강판 가격도 똑같이 하락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와서는 톤당 855불까지 우리나라 돈으로는 이제 톤당 115만 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고철 가격도 13주 연속 하락을 하고 있고 최근에 현지 H형광 같은 봉형광 가격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증권사에서 실적이 안 좋아질 것이라 얘기하는 것들이 이런 그러니까 것 지금 때문에 보여드린 이게 근거예요. 이게 근거. 가격 떨어지니까 철강주도 이제 하반기에 실적이 안 좋아질 거다라는 근거를 또 여러분들이 다 리포트 찾아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정태근 팀장께서 그 중에서 엑기스를 딱 뽑아 오셔서 네. 저에게 딱 이렇게 자료 화면으로 정리를 짜잔해서 보여주신 것 같아요. 물론 그래도 우리는 어렵지만. 그렇죠.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보셔야 될 건 그래프만 보시면 돼요. 그래프. 저희 보였던 그래프가 추이를 아시면 되는 거죠. 어쨌든 올라갔다 급격하게 떨어졌다. 그래서 요것만, 철강주가 안 좋을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나오는 거죠. 근데 화면 잠깐만 다시 볼게요. 네. 지금 이 하락이 지금 시작이 되고 있어요. 이미 많이 하락했어요. 이미 많이 그렇죠. 하락했죠. 네. 이 시기에 이제 철강주의 실적이 안 좋아질까지 리포트를 내는 게 주가가 더 빠질까라고 리포트를 내는 게 맞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시점에서는 증권사 리포트에서 좀 비판적인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댓글도 한번 올라왔었지만 리포트가 고점이다는 얘기 한번 제가 댓글 본 것 같거든요. 근데 조선주는 제가 달리 봐야 된다 말씀드렸고 철강주는 지금 리포트와 반대로 가야 됩니다. 버텨야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엉덩이가 무겁게 인내를 가지고 버텨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렸고 그리고 최근에 철강 가격도 어쨌든 조금 데드크로스가 나고 있어요. 소위 말하는 데드크로스. 우리가 골든크로스는 좋은 신호지만은 데드크로스는 안 좋은 신호로 보잖아요. 그럼요. 네, 이것도 화면 잠시 한번 좀 볼게요. 네. 뭘 볼 거냐면은 철근 가격 동향. 이걸 같이 좀 볼 겁니다. 네. 이제 철근의 기준 시세하고요. 그리고 유통 시세가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기준 시세보다는 유통 시세가 더 높았어요. 더 높았는데 최근에 와서는 기준 가격보다 유통 가격이 더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데드크로스가 났다라는 거죠. 화면 어떤 거예요? 화면 지금 네. 보여드리는데 이거요. 요거. 요건데 어쨌든 기준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천천히 올라가고 있는데 보시면은 유통 가격만 이렇게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톤당 107만 원 기준 가격이 죄송합니다. 기준 가격이 톤당 107만 9천 원. 유통 가격이 107만 원.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앞으로 더 내려갈 거고 아마 건설업체들이 좀 더 강력하게 가격 인하를 요구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더 싼 데가 있거든요. 어디냐면은 중국? 그렇죠. 중국산은 이미 90만 원을 하회를 했어요. 톤당. 그리고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도 엔즈하고 맞물리게 되면서 90만 원대 초반까지 내려갔거든요. 근데 일본산도 90만 원 아래로 내려간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철강업체하고 건설업체가 만났어요. 네. 이제 누가 갑이 되냐면 이제 건설업체가 되는 거죠. 야, 107만 너무 비싸. 깎아줘. 일본 거 90만 원이면 사거든? 네. 세금 주더라도 95만 원이면 가능해. 우리가 그것에 너희 거 왜 쓰냐? 더 깎아줘. 그럼 유통가격이 더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가격의 주도권을 이제 철강업체들이 아니라 건설업체 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고 네. 이제 최근에는 자동차 후판 가격은 자동차 강판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자동차 제외하고 조선 쪽을 보게 되면 이제 조선업체도 이제 큰 소리를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동안 많이 올렸잖아. 니들 원하는 대로 많이 올려줬잖아. 그럼 이제는 철강석 가격이 떨어지게 되고 강판 가격이 떨어지니까 인하해야지. 그럼 너희 거 안 쓴다? 그러면 이 철강업체는 아이 왜 이래 우리 거 써줘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의 주도권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철강업체들의 실적은 꺾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너무나 당연하지만 또 우리가 뭐 네. 아는 분들도 계셨을 거고 모르는 분들도 계셨을 텐데 그 당연한 부분을 좀 네네. 찝어주셨고요. 또 리포트도 우리가 뭐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중에 좀 선별해야 될 부분을 딱 포인트를 잡아서 선별해 주신 것 같아요. 선별도 잘해야 되고 선별보다는 이제 자기 판단이 이제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리포트는 그러니까 전적으로 신뢰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참고인 겁니다. 내가 어떤 그러니까 리포트를 보실 때도 이렇게 보셔야 돼요.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생각에 대해서
조금 참고하고 싶다. 이럴 때는 리포트를 보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그 리포트를 봤을 때 내 의견과 비슷한 리포트를 찾으면 돼요. 그럼 그 리포트에 맞게 자기 전략을 가져가면 되는 겁니다. 논문 보듯이 네. 내 이게 의견과 비슷한 리포트를. 이런 말씀드리면 좀 어폐가 있지만 도박이든 주식이든 네. 내가 사서 내가 손해보면 덜 아까워요. 근데 누가 사라고 했는데 아 이거 안 살 건데 이거 사라고 샀는데 이러면 이게 너무 아깝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오류는 범하지 말자라는 거죠.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리포트를 참고해야 되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에 선행돼야 될 부분은 내 판단이 어떻게 방향성을 잡았느냐 이게 정해지고 난 다음에 리포트를 보자라는 거죠. 네, 우리 항상 아침마다 나라면 이런 얘기 하는데 정말 전문가들의 의견, 투자 잘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내 판단이 가장 또 중요한 때인 것 같아요. 또 투자는 내가, 내 손이, 내 머리가 하는 거니까요. 지금 그 철강 가격까지 여러 가지로 살펴봤고요. 또 최근에 또 짚어봐야 될 게 경기 침체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것도 리포트에 주된 내용인 거죠. 침체 때문에. 근데 침체가 전 과연 올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안 오면 좋은데. 그렇죠. 안 와야죠. 6월 달에 그 시황 뉴스라든지 리포트를 보게 되면은 경기 침체가 아니라 가장 많은 얘기가 뭐냐면 경기 침체 우려. 경기 침체가 될 수 있다. 이거거든요. 안 오는 거예요. 안 왔는데 오지 않을까라는 걱정이라는 거죠. 걱정. 그러니까 걱정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거기 때문에 물론 철강제 수요가 줄어들까라는 점을 보게 되면 저는 안 줄어들 것 같아요. 건설 현장에서 원가 부담이 됐던 부분들을 다시 돌리게 되면 우리 국내 쪽만 보게 되면 뭐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확정적인 내용이 나온 건 아니지만 지난주 우리가 건설주 짚어봤었잖아요. 재개발, 재건축에서 세부 내용이 나온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신규 공급이라든지 270만 호. 재개발, 재건축을 진행하게 되면은 철근 수요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란 겁니다. 그리고 경기 침체 우려? 맞습니다. 금리 물가 상승에서 일시적으로 위축이 돼서 소비가 위축이 된다는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인플레이션 감축법 우리가 두산 편에서 다뤄봤잖아요. 신재생에서 인프라를 구축하게 되려면은 철강 제품이 들어갈까요? 들어갈까요? 들어가죠. 그죠? 과연 철강 수요가 둔화가 될까요? 라는 부분에서 좀 부정적일 수 있다는 거죠. 나는 아니다. 내가 봤을 때는 아니다. 내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또 이제 철강을 볼 때는 예전에는 항상 어디를 봤느냐? 중국. 그죠. 중국을 많이 봤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철강 가격이 중국 철강 가격과 똑같이 가요. 그 주가가 똑같이 가고요. 근데 이게 조금 이제 반비례. 그러니까 이제 비동조화. 이 현상이 발생된 게 코로나 이후에 비동조화 현상이 발생이 된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무조건 중국 쪽을 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비동조화 현상이 발생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그 중국의 코로나 확산에서 봉쇄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인프라 투자가 위축이 되게 되고 부동산 시장이 위축이 되게 되고 건설 시장이 위축이 되게 되고 이런 우려감들이 하반기에 있다라는 거죠. 있다는데 지금은 중요한 건 어쨌든 중국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시선이 사우디도 있고 미국도 있고 유럽 같은 경우도 어쨌든 이 LNG 인프라 구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적어도 최소한 강간 수요는 유효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조선 쪽 같은 경우도 조선용 후판 수요도 여전하다 봐야 될 수준을 계속 받고 있잖아요. 그럼 계속 철강 제품 공급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을 보게 되면은 과연 이게 나쁘게만 보지 않아도 된다. 나쁘게만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화면을 좀 같이 보게 되면 이게 중국 강철공업협회 CISA 여기 보면 6월달 기준 제철소 재고 2,052만 톤 전년 대비해서 또 재고가 30%까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뭐 합계만 보시면 되는데 철근, 연련 강판, 선제, 중후판, 내연 강판, 그러니까 조선 자동차 건설 현장에 들어가는 모든 철강제에 대한 합계를 만들어 놓은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은 최근에 날짜를 보게 되면 2022년 3월 4일을 정점으로 해서 하락을 하다가 최근에 조금 고개를 들었어요. 재고가 다시 좀 늘고 있다는 거죠. 6월달 기준이긴 하지만. 그런데 뭐 지금 이건 어쨌든 미국이 중국을 제재를 하게 되면서 이 물량이 해외적으로 안 나올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재고가 물론 늘어나는 건 분명히 악재는 맞습니다. 악재는 맞아요. 그러나 재고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 늘어나고 있는 재고가 중국 내 재고가 중국 외로 반출이 될 것인가? 이것도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의 관세 철폐 유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인플레 감축 폭도 나온 이유가 뭡니까?
여기 중국 거 쓰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럼 중국 거 쓰지 말라 그러면 어디 거 써야 돼요? 우리나라 유럽이란지 우리나라 거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또 공급이 딸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그렇게 본다면은 과연 철강 수요 둔화 안 좋게만 보는 게 맞나? 라는 그런 의문을 제 입장에서는 제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체크해 볼 게 최근에 폭우, 뭐 홍수 난 지역도 있고 하잖아요. 재건. 이게 다 재건 때 또 철강이 더 많이 필요하겠죠. 우크라이나 또 재건 보게 되면 또 어떻게 할 수 있겠네요. 우크라이나 전쟁 재건도 있고. 참 우리나라가 수출만 다변화를 하게 된다라면은 철강업체들이 수출만 다변화를 하게 된다라면은 정말 좋은 시장이 많이 열리는데 이게 좀 잡았으면 좋겠네요. 네. 제가 어쩌다 보니까 제가 컨설턴트를 하고 있는데 네. 그건 아니고요. 네. 그건 아니고 어쨌든 좋은 시장들이 있으니까 좀 많이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또 미국에 공장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현대기아차뿐만 아니라 미국의 자동차 업체들 쪽으로 또 이 자동차용 강판을 공급만 잘하게 된다라면 현대제철 같은 게 또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현대제철은 지금 엘리바마인가요? 조지아인가 그 경계선 쪽에 공장이 있거든요. 네. 거기 현지 생산이 가능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회도 잡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차트 네, 보도록 할게요. 어째 대장주인 포스코 네. 홀딩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중소형 철강사를 제외를 하고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차트를 잘 보세요. 보시면은 아까 전에 제가 이 철강사 가격 차트를 제가 기억하고 계시라 말씀드렸잖아요. 네. 보시게 되면 포스코 주가도 보시면은 2020년도 3월 달에 바닥을 찍고 쭉 올라갔죠. 그러면서 2021년 5월 10일 날 고점을 찍고 하락을 했거든요. 이게 뭐와 비슷합니까? 아까 보여드린 열혈강판하고 네. 철강석 가격 동향은 똑같이 가고 네. 있죠. 그죠? 똑같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철강석 가격 차트를 제가 유심히 보라고 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 아까 말씀드린 철강석 가격 그리고 열혈강판 가격, 철강 제품 가격 볼 수밖에 없는데 그 이전에 자 어쨌든 증권사에서 하반기 실적이 둔화가 되게 되고 하반기 철강석 둔화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아까 전에 철강석 차트를 보게 되면서 많이 빠졌어요? 빠지기 시작했어요? 물어봤잖아요. 네. 자, 포스코 차트도 볼게요. 지금 2021년 5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봤을 때 많이 빠졌습니까? 아니면 이제 빠지기 시작을 할까요? 많이 빠졌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빠진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이게 여기 주가가 턴이 돼야 많이 빠졌다는 그 공식이 100% 성립이 되는 건데 자, 41만 3,500원 고점을 찍고 지금 22만 5천 원까지 45%가량 주가 조정이 있었습니다. 빠질 만큼 빠졌다. 그렇죠.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그건 거예요. 그래서 철강주에 대해서 부정적인 리포트가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강주를 너무 나쁘게 볼 필요가 있냐? 라는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주가라는 게 모든 이슈가 다 반영이 된 게 가격으로 표현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뭐 철강 수요 둔화라든지 하반기 실적은 네. 부정적이다. 그리고 철강선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서 철강제 가격 하락하고 있다. 물론 다 맞아요. 다 맞는데 제가 볼 때는 이미 주가에 그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되고 제가 볼 때는 선반영 기준을 보게 되면 네. 한 80%는 반영이 됐다라는 거죠. 자, 현대제철도 볼게요. 네. 자, 현대제철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아까 철강석 차트와 거의 99% 유사합니다. 2020년도 3월 24일부터 쭉 올라가가지고 2021년도 5월 11일 날 6만 3천을 찍고 쭉 가격 하락이 나왔어요. 6만 3천에서 3만 3천원까지 가격 하락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40%가량 거의 가격 하락이 나왔다 봐야 되거든요. 이러면 주가 조정이 지금 증권사에서 걱정하고 있는 실적 둔화 우려라든지 저는 반대 의견을 냈지만은 하반기 철강 수요 둔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이 됐다고 네. 바라봐야 되는 게 아닐까요? 네. 지금 이제 철강 업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현 시점을 짚어주시면서 이런 여러 가지 우려감들이 있고, 뭐 물론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고 한데 이런 거는 이미 주가에 충분히 반영이 됐다 얘기를 주시면서 네. 포스코홀딩스, 이제 현대제철 이렇게 말씀 주셨고, 네. 뭐 동국제강도 비슷하겠죠. 네, 동국제강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엉덩이를 무겁게 가지고 인내를 가져야 된다라고 보유하신 말씀드린 분들은. 게 그런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와서 파는 건 의미 없다라고 봐요. 철강 쪽으로 해서 이제 보유하신 분들은 이제 엉덩이 무겁게 하고 기다리셔야 될 때고, 없으신 분들은 그러면은 지금 거의 선반영이 됐으면 진입 시점을 잘 잡아봐야 될 때일까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반기까지는 지금 이미 8월 달이잖아요. 네. 하반기까지는 아마 바닥을 계속 바닥 확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최대한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이 계속 나올 것 같고 그런 구간들이 어쨌든 하방 경직선이 나오게 되면서 계속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저는 준다라고 좀 봅니다. 준다라고 보고 그리고 최강주가 갈 수밖에 없는 것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미국 이슈도 있고요. 그리고 조선주. 네. 어쨌든 조선주 계속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조선주의 원가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가장 크다라기보다는 그 원가의 큰 비중을 좀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철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철강 수요는 어쨌든 조선만 보더라도 유효하다라는 거죠. 그런 우려감이 이미 이제 주가에 네. 반영이 됐고 이미 4에서 50% 정도 하락이 돼 있고 네네. 그래서 이제 바닥을 다져가는 과정인데 네.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엉덩이 무겁게 네네. 아니면 이제 신규도 이제 들어가 볼 텐데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럼 언제쯤 갈까 이게 또 네.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죄송한데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조선주가 일단은 먼저 조선주가 지금 움직였긴 하지만 조선주가 움직이고 난 이후에 시간차를 두고 철강주가 따라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조선주 같은 경우도 올해 상반기, 중반기 이어지게 돼서 계속해서 바닥을 다지는 모습들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면서 최근에 좀 꿈틀대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조선주가 먼저 가야 됩니다. 조선주가 가야 철강주도 시간차를 주고 저는 따라간다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어쨌든 올해 하반기까지는 그래서 바닥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상승보다는 바닥에 그래서 좀 주력을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철강주에 관심이 있으시다면은 올해는 어쨌든 미리 싸게 사놓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고 그리고 난 이후에 내년에 가서 반등을 노려보자 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네.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증권사라든지 기관에 계시는 제도권에 계신 분들이 이제 종목을 추천할 때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거 투자지표, PBR이라든지 펄이라든지 이런 것들 저평가익 많이 하잖아요. 종목 추천할 때. 네. 그런 부분들 보게 되면 2020년도, 2023년도, 내년도 예상 퍼 보게 되면은 포스코 같은 경우는 4.38배입니다. 그리고 현대제철은 3.32, 동국제강은 2.45배. 네.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보다 쌀 수는 없어요. 이보다 살 수 없습니다. 네. 그 LG노텍의 그 악플도 아니라고 봐요. 그 반대 의견을 좀 내셨던데. 댓글. 네, 반대 의견 내셨던데. 그 관점은 틀린 거죠. 그러니까 그 싸다라는 관점이, 그러니까 이전에도 말씀드린 이론 주가의 함정이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LG노텍 같은 경우는 다시도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론 주가의 함정에 저는 빠져 있다라고 봅니다. 앞으로 주가 어찌 될지에 대한 부분들은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이론 주가 함정에 빠져 있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어쨌든 너무 무거운 이 포스코 같은 철강주가 어찌 보면 이론 주가의 어떤 적정한 이론 주가의 어떤 가장 부합하는 싼 종목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LG노텍보다는.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 이제 포스코홀딩스, 현대제철, 동국제강, PER 기준으로 굉장히 지금 저평가다.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 한번 노려볼 만한 구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정태근 팀장께서 앞서서 이제 수소주도 전반적으로 봐주셨고 또 철강주도 면밀하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요즘에 시장이 다시 조금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살아나다가 다시 좀 힘들어지고 아까도 방송 전에 조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주셨는데 딱히 주도주도 없고. 요즘 시장 어떻게 해야 되나요? 또 그리고 주도주 이제 시장이 어떤 주도주가 나타날지도 지금 아직 물음표라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제 리프레시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리프레시? 네. 그러니까 어쨌거나 저쨌거나 7월 달부터 코스피 기준으로 보게 되면 2,300포인트에서 2,550포인트까지 한 10% 올라왔거든요. 네.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이 10% 올라왔으면은 종목들 이 시장 흐름을 타고 종목들 같은 경우는 최소 30% 이상 올라왔다라고 봅니다, 저는. 그게 대표적으로 멘터즈라든지 컨텐츠 관련 종목들이라든지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 최근에 좀 올랐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뭐 태양광 같은 경우도 하나솔루션 같은 기업들 또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 기업들이 조정을 이후에 그래도 다시 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슈가 있는 쪽으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이슈가 있는 쪽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쪽을 매수 못하신 분들은 지금 리프레시 기간에 치고 다시 한번 공략할 수 있는 기간. 그러니까 두산표시락 같은 것들도 그렇잖아요. 14% 올라갈 때 못 잡았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추격 매수하는 게 아니라 지금이 어찌 보면 또 리프레시 할 수 있는, 제가 예상하고 있는 35,000이 올지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최대한 싸게 사는 조정을 위한 저가 매수. 이건 가능하다는 거죠. 네, 오늘 좀 진짜 그 아침 방송에서 워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젠 또 리프레시도 해야 될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알파프로의 정태근 팀장님과 시장 얘기 나눠봤고요. 다음에 또 더 알찬 내용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